네,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여권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무죄 여부에 자신의 운명은 물론 당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법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여야 모두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를 중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JTBC가 연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추가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이 주포 김 씨의 편지는 물론이고요. 관련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두 분께서는 뭐 취재 소스라든가 이 보도의 네.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변호사님 먼저. 먼저 이제 이거는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이미 그때 수사 상황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근데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시세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이런 데 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이걸 냈는데 그 판사가 제가 알기로 그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권오수 회장도 벌었다는 이 분석한 거 그대로 판결이 놓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집행유예 놓고 김건희 여사도요. 이 벌었다는 게 그 전체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JTBC가 연일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상 여러 가지 그 공범들과 함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본인이 이 주가 조작 혐의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좀 충격적이고 어쩌면 또 국민들이 보실 때 또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 출처가 어딜까? 그러니까 JTBC가 어딘가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도가 될 텐데 네. 이 자료라는 것이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검찰 기록을 통째로 받아서 보면서 네. 이 검찰 기록을 분석하면서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정도의 수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검찰로부터 나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검찰이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기록들을 갖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숨은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 BP 패밀리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게 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다라고 하는데 이 BP 패밀리에 대한 그 주포 김모 씨의 진술 이거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판결문에도 적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도 이 BP 패밀리에 포함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도 이 BP 패밀리와 만남을 이어갔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이건 그럼 김 여사가 그동안 나는 계좌만 제공했을 뿐 이 주가 조작은 몰랐다라고 했던 주장과는 또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이 자료는요. 피고인인데 9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전체 검찰 기록을 다 복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만천하에 공개된 기록이에요. JTBC가 뭐 단독 대단한 게 한 게 아니고 네. 모든 변호사 9명의 피고인이 전체 기록을 복사하고 있고 옛날에 검찰이 이걸 다 분석했어요. 그래도 기소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 있죠. 손모 씨. 네. 전주가 70억 대출 받아서 사고 팔 때 문자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주를 공동정모 기소했더니 그래도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방조인데 방조라는 게 기획을 뭐 기거리 코일 코걸인데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 패밀리든 뭐든 이거는 주가 조작의 구성 요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들끼리 뭐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거지 이게 범죄 여부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손모 씨도 네. 공범에서 무죄가 났는데 공동정범은. 근데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뭐 2020년 수사할 때 그것도 이게 직접 한 게 아니고 뭐 참모진하고의 통화 내역들 이런 거 하고요. 주가 조작하고 직접 관계는 전혀 없다. 뭐 그리고 이 보도가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에 다 검찰이 이걸 분석해서 네. 그래도 기소를 못했던 거예요. 네.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패밀리들의 친분을 증거들이다. 뭐 자기들 과시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애초에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앞에만 가면 멈춘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BP 패밀리라든지 지금 관련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BP
BP 패밀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때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정황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BP 패밀리라는 말도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저는 사실 좀 나이가 있어서 저도 나몰라 패밀리밖에 몰랐어요. 패밀리는 그 정도만 알았는데 일단 패밀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죠. 네. 근데 그 패밀리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짙은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내용들을 알았음에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7월 20일 올해 7월에 있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엇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물량과 시간 등을 사전에 짜고 거래한 통정 거래로 통정 매매로 규정한 반면에 이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 당시에 자신이 직접 매도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한 건 정도가 이게 문제되는 것 같은데 통정이냐 그냥 알아서 했느냐 그것도 이게 판단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관리해 주는 분이 지금은 파는 타이밍이 맞다. 이러면 이게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이건 주가 조작을 몰라도 근데 그걸 받아갈 사람이 어차피 주포밖에 없어요. 거래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통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자발적인 매매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요. 제가 주가 조작 사건 한 10건 이상 변호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징역 5년에서 한 3년 실형 나옵니다. 근데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넣었죠. 손모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어요. 네.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가도 달라요. 김건희 여사 아니었으면 여기 권오수 회장도 기소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재벌 회장이 대표이사가 뭘 통정매매 허위 고가 매수 저가 매수 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 한 건 가지고 주가 조작이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현지 변호사님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2월 10일, 11월 1일에 계좌에서 뭐 매도 주문이 있었던 거 뭐 이건데 이거를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걸 통정 매매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주포 김모 씨가 선수 민모 씨에게 뭐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민 씨가 뭐 준비시킬게요 하고 21분 뒤에 또 김 씨가 매도하라고 하셈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7초 뒤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정말 8만 개가 3,300원에 때려집니다. 매도가 네. 됩니다. 사실 이것을 두고 통정매매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김 여사는 올해 7월에 있었던 그 황제조사,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매도 주문한 거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저는 수사를 좀 더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혹이 짙은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국민들께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한국거래소의 주식 분석 결과서 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나온 건데 검찰이 2020년에 한국거래소에 도이치 주식에 대한 심리 분석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김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의 호가율과 김 여사가 주식 거래로 번 차익이 어떻게 추산됐는지도 이 한국거래소의 주식 분석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김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라 했습니까? 2020년에 분석한 2020년에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수사 책임자입니까?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됩니까? 아니 제 말은요. 검찰은 동일체 원칙 지휘감독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부인이니까 아예 손떼 지금도 검찰총장이 지휘 못하죠. 그때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이미 배제가 됐잖아요. 박범계 장관 그때 추미애 장관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처음에 이 사건 해본 분이 이성윤 아닙니까?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정수 이분에게 박범계 장관이 고등학교 난강고 후배잖아요. 아니 두 분의 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2020년에 놓잖아요. 왜 그때 기소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를 못해요. 네. 그때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해야지. 왜 김 여사만 남겨둡니까? 다른 사람 다 기소하고
저는 검찰이 그것부터 해명해 보세요. 왜 그때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은 남기든지 그때 왜 박범계 장관은 지휘권 발도 안 했는지 지금 이게 새로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거 재판 과정에 놓은데 이게 JTBC 무슨 보도입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네, 장 그래서 변호사님. 저는 다 알고 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 이거 JTBC 정부에서 보도를 보고서를 통해 아까 다 갔습니다, 원래. 그런데 예. 그러면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지금 취임하신 지 2년 넘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사실 여기서 또 전 정권 얘기가 나올지는 제가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근데 2년이 넘도록 그럼 윤석열 정부였는데 왜 불기소 그럼 안 했나요? 그럼 그 종결 처분을 했어야죠. 뭐 기소를 하던 불기소를 하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검찰이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대부분의 형사 사건이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유죄일 수도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결정을 못한 건 그만큼 애매한 사건이었기 때문이겠죠. 불기소를 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짙었기 때문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검찰의 모습은요.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 10년 넘었으니까 네. 제가 아는 검찰의 그동안의 모습은 약간 애매한 사건일 때는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의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은 저는 낯선 겁니다. 뭔가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불기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죠. 아니면 종결을 했어야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지 않고 2020년에 이런 한국거래소의 결과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뭐 소위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그 분석 결과서도 나온 마당에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찰이 빠르게 입장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한 명분은 더 커져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이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앞으로 기소를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2년 가까이 탈탈 털어가 기소를 못한 거는 그 이성윤, 이정수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맞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왜 지금은 왜 못했냐고 지금 물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권오수 회장 재판을 보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냐 없냐부터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10년이잖아 주가 조작.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유죄가 되고 이게 공범이라는 판시가 뜨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고 정지되니까 아니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은 권오수 회장 판결을 지켜본 거예요. 항소심에. 네. 근데 물론 유죄가 나오는데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더라고요. 권오수 회장이. 아마 이제 권오수 회장 최종 판결이 몇 달 안에 나올 겁니다. 대법원이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권오수 회장이 무죄면 당연히 그건 공소시효가 지난 거고요. 권오수 회장이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스모킹 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공모해서 서로에게 그 거래한 이런 거는 새로운 게 없어요. 전 정권의 전부 2년 전에 2020년 자료예요. 그 이후의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주보시라니까. 그럼 제가 보게 결국은요 무혐의 처리할 겁니다. 장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전 정권 얘기도 하시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었다라는 사실은 뭐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권오수 씨에 대한 뭐 권오수 대표에 대한 뭐 판결을 보고자 했다 뭐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 항소심 판결에서 뭐 전주라고 알려진 소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판결을 참조해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뭉갠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요구는 국민적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요. 뉴스토마토가 또 다른 단독을 하나 내놨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저도 이제 막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명태균 씨가 지난 2월 26일 그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이 씨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고 하거든요.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그 통화 내용에 나온 그 녹취록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갑 컷오프 사실을 이 공관위 발표보다 최소 닷새 전에 명태균 씨가 알았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씨가 협박했다는 정황이 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주목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목이 되는 게 명 씨가 이 비공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한 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주고받은 이런 통화 메시지가 고스란히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육성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에 좀 정부에도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공관위가 발표하기 5일 전에 알았다고요. 저는 한 20일 전에 알은 것 같은데요. 김영선 전 예, 의원의 그건 국내 왜 코드 그러냐면요. 부서지네요. 단독인데요. 이거. 아니 왜 그러냐면요.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에 평가됐다는 게 다 돌아다녔잖아요. 하위 10%에 들어가면요.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공천 못 받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할머니가 와도 공천 못 받아요. 네. 왜 하위 10%는 컷오프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가 발표만 늦게 한 것뿐이지 사실상 이분이 공천이 어렵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개입했다는 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직접적인 텔레그램이나 아직 직접적인 음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직접 전부 음성은 나오지 간접적인 않고 거. 있죠. 전부 간접적인 거. 뭐 명태균 씨하고 다른 사람하고 통한 거 이런 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공천 개입했다고 단정을 하고 그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 뭐 권유했다 치고 개입했다 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나 서정욱이 저도 개입했어요. 제가 개입하나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왜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윤건영 의원이 물었어요. 김건희 여사도 사인, 이재명 대표도 사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관위 업무예요. 네. 그다음에 저도 사인이에요.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나. 윤석열 대통령만 문제돼요.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서정욱이나 누가 개입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개입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저 개입 많이 했어요. 저 아는 분도 형님 공천 좀 오늘 달라고 단독이 많이 부탁도 나옵니다. 하고 형님 어디 양산 가십시오. 개입 많이 했어요. 아니 변호사님은 이제 당에 지금 소속돼 있지 않은 사인이신데 김건희 여사도 공천에 똑같이 개입하셨습니까? 사인입니다. 저하고 김건희 여사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물론 사인이죠. 개인이죠.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이유가 임명받은 적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권한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법조항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것 저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나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사인이기 때문에 뭐 공천 개입에 대해서 뭐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도 일견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만약에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했으니까 개인이 했겠지 뭐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뒤에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닐까? 또는 대통령실의 뭐 고위 관계자라든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수 없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확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도 이번에 특검법에 넣어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특히나 오늘 나온 뉴스토마토의 이 단독 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것이 네. 결국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 녹취록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뭐 여기 보면 뭐 다 뭐 터잡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이런 얘기를 대통령 부부에게 할 수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뉴스토마토 기사에 나오는 표현처럼 명태균 휴대전화가 캐비넷처럼 쓰이지 않겠냐라는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결국에는 여권 내부에 좀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저는 여권 내부의 균열이라든지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름을 붓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후끈 뜨거운데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상 가장 최고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당장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게 그 박균택 의원실에 가서 그 올리란 게 있죠. 네. 녹취하고 녹음이 30분 다 했어요. 두 번을 꼼꼼하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김진성 씨는 예예 외에는 사건 관련해서 말이 없어요. 네. 전부 이재명 대표가 다 상황 설명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되살려. 기억이 안 나면 되살려. 이게 1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김진성 씨는 이미 선거 준비한다고 캠프를 나갔잖아요. 서울시를. 그 성남시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KBS하고 김병장 측이 어떤 모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 했더니 들은 걸로 좀 해줘. 이게 놈입니다.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 녹취를 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를 12번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한 두 번 해보고 기억이 안 나면 그만둬야죠. 왜 12번 하면 기억날 때까지 기억 안 났으면요. 120번 했을 거예요. 1200번. 한두 번 해보고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왜 기억을 되살리라고 12번을 합니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근데 거기 보면 완전히 그때
김인섭 씨 백현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이 나와요. 완전히 하느님하고 일반 국민이 대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쩔쩔매면서 예예 그밖에 없고요. 저 상황을 12분 2번짜리가 전부 이재명 성남시 혼자 다 일방적으로 그때 상황을 자기 중심에 설명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그것도 비밀로 텔레그램 내가 요지 보내주고 신문 보내줄 때는 이대로 말해. 이게 너무 이거는 다툼이 없어요. 법조인들 사이에. 그러면 검찰의 징역 솔직히 거짓말 안 되고 15번에서 한 20번 사이 들었어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정당한 구형이었다. 장 변호사님.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죠.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게 뭐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녹취록을 풀로 들어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이제 서 변호사님처럼 보는 관점도 있을 거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기억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위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게 위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잘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걸 본인 SNS에 올렸겠습니까? 녹취록 좀 제발 다 들어보고 판단해달라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검찰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혐의 유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소에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 위해서 그 부분만 뽑아서 자꾸 강조하고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법정에서 녹취록은 그 녹취록 뭐 30분이면 그 30분 중에 뭐 몇 마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취지도 중요하고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도 당연히 봅니다. 그러나 전체의 녹취 맥락을 들어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당시의 현직 도지사로서 위증을 교사하는 정도의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게 정말 위증 교사인지 직접 국민이 판단해보라라고 하면서 이 김 씨와의 통화 녹취 30분 분량을 공유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 뭐 국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건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김 씨가 왜 진술을 바꿨는가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김진성 씨가요. 처음에는 김병량이 그 수행비서였는데 그 이후에 성남에서 계속 사업을 해요. 네. 거기에 녹취록에 보면 김건식 씨라고 이제 대장동 1공단 시행자인데 3,340만 원 너 돈 줬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김전실을 압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성남에서 여러 개발 사업의 서현동이나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진짜 이게 을이 돼버린 거예요. 성남시장이고 갑이고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그 녹취록 첫날에 녹취록 보면요. 인섭형님 잘 있나 그래요. 김인섭이거든요. 그러면서 김인섭이 정박하라고 소송한 걸 쭉 설명하고 이걸 백종선 그다음에 그 정진상이한테 보고한 걸 놓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결정적인 왜 2006년 이후에 김인섭 씨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대선 때 이랬죠. 근데 인섭이 형 잘 있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쭉 설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올리면요. 이미 2달 전에 올렸어요. 박균택 의원이 2달 전에. 네. 뭐 지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2달 전에 올린 걸 2만 명이 봤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압박으로 김진성 씨가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이 짜놓은 판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장 변호사님 마지막 1분 남았는데 네, 일단 위증의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씨가 처음에 위증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위증이라고 진술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될 때는 왜 번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균택 의원도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 뭐 압박을 통해서 위증으로 이제 그 진술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기소가 됐는데 이 김 씨, 이게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유나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동기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왜 위증이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위증이라고 진술이 번복된 이유, 이 진술이 번복됐으니까 이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현명하게 따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뜨거운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